53번째, 53강입니다. 경매정보지 권리분석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력해서 보시면 되고요. 2019 타경 1012 땡땡 사건입니다. 울산광역시. 자,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근린주택. 토지 면적은 61평, 건물 면적이 104평. 매각 물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자가 현모 씨가 되고 채무자가 대국 기업 이렇게 돼 있고요. 채권자는 중소기업 은행입니다. 앞 시간에 다뤘던 사례들 같은 경우는 소유자하고 채무자하고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이것도 뭐 누차 말씀을 드렸죠. 소유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뭐 뭐쩌고 저쩌고 무슨 기업이죠. 그런데 소유자가 뭐 현모 씨입니다. 현모 씨. 그럼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다르죠. 이렇게 소유자하고 채무자하고 다르죠. 빚은 누가 졌습니까? 빚은 빚은 대뭐뭐뭐가 빚을 졌는데 누구 물건이 지금 경매로 날아갑니까? 현모 씨 물건, 소유권자, 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현모 씨니까 현모 씨의 물건이 지금 경매로 날아가게 생겼단 말이죠. 빚은 이 사람이 졌는데 현모 씨의 물건이 애꿎은 현모 씨의 물건이 지금 날아간다는 얘기죠. 이 현모 씨를 뭐라 그럽니까?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 만약에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같은 사람이다. 동일인이다.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이 사람이 경매 들어갈 수가, 입찰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경매 입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경매 못 들어갑니다. 입찰 못 들어갑니다. 빚이나 갚을 것이지 말이죠. 근데 소유자 채무자가 다를 때에는 빚은 대뭐뭐뭐가 빚을 졌는데 애꿎은 물상보증인인 현모 씨의 물건이, 부동산이 지금 날아가게 생겼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현모 씨는 물상보증인인 현모 씨는 경매 입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현모 씨는 경매 입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죠. 정리. 소유자 채무자가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경매 입찰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유자 채무자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는 사실상 물상보증인이죠. 이 물상보증인은 경매 입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보증을 이렇게 잘못 쓴 건데 자기 아파트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럼 자기라도 들어가서 그걸 낙찰 받아야 자기 부동산이 보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유자가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 이 목적물의 소유권자는 경매 입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매 정보지를 볼 때마다 소유자 채무자가 같네요, 소유자 채무자가 다르네요, 이렇게 자꾸 포인트를 잡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얘기도 한 5번은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면은. 어쨌든 이 사건은 그렇게 되고요. 감정가가 4억 7천입니다. 현재 최저가가 70%까지 떨어졌고요. 입찰 보증금은 10%입니다. 왼쪽에 입찰 진행 내용을 보겠습니다.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 1차 때 4억 7천에 나왔다가 유찰됐고요. 2차 때 2019년 9월 달에 3억 2천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낙찰됐습니다. 4억 1,500만 원에 낙찰됐고요. 무려 5명이나 들어갔던 사건이네요. 매각 결정 기일에 허가 결정이 때려졌고요. 대금 납부, 잔금 납부 기한이 정해졌고 대금 납부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기일이 정해져서 배당 종결 처리된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이 낙찰자가, 낙찰 받으신 분이 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가 됩니까? 언제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까? 등기한 시점이 아니고, 여기 대금 납부를 2019년 10월 28일에 대금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대금 완납과 동시에 즉시 소유권을 취득을 하죠. 민법 187조하고 민사집행법 135조였던가 그렇죠. 예, 그 두 개 조문에 의해서 대금 완납과 동시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전 등기해오는 것은 그건 부수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잔금 납부와 동시에 즉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물건 현황.
뭐 대지고 건물 나와 있고 건물은 다 사용승인 받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제시외 건물 나오죠.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제시외 건물. 이 제시외 건물이 앞 시간에도 뭐 말씀을 드렸듯이 누차 말씀드렸듯이 등기부에는 없습니다. 등기부에는 없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있더란 얘기죠. 등기부에도 없는 물건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제시외 건물에 첫 번째 칸에 단층짜리 화장실이 딸려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단층짜리 보일러실이 딸려 있더란 얘기죠. 그럼 이것도 등기부에는 없는데 이 화장실과 이 보일러실도 경매로 같이 넘어가느냐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근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비굴안에 매각 포함, 보일러실 같은 경우도 매각 포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걸린 주택인데 걸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딸린 화장실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실, 단층짜리 보일러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같이 제시외 건물이죠. 등기부에 없으니까 제시외 건물인데 이 제시외 건물이 이 매각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택을 낙찰 받으면 이 화장실과 보일러실까지 같이 취득을 한다는 얘기죠. 경매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물로 봤을 때, 이건 종물로 봐야 되는 거죠. 주물, 종물 이론이 들어갔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은 낙찰 받았는데 이 화장실하고 보일러실은 내게 아니니까, 낙찰자 소유가 아니니까 사용을 못 하잖아요. 이상 결과가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물이고 이게 종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이 종물들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물, 종물 이론이 이런 경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제시외 건물의 밑에 칸에 보면은 제시외 건물을 포함해서 일괄 매각을 한다. 속에, 오른쪽에 속에 30만 3천 원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화장실이 15만 3천 원 정도로 감정가가 책정이 됐고요. 보일러실 같은 경우 15만 원, 둘 다 토탈해서 30만 3천 원 정도로 감정가가 정해졌습니다. 밑에 현황 위치, 그 다음에 참고사항이 나와 있죠. 밑에 참고사항에 보시면은 제시외 건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시외 건물 1번, 제시외 건물 1번이 뭡니까? 화장실이죠. 화장실. 단층짜리 화장실은 일반 건축물 대장상 부속 건물로 등록되어 있으나,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는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러니까 등기부죠. 등기부에는 미등기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없지만은 화장실 같은 경우 등기부에는 없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또 등기가 돼 있다. 등록돼 있다.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부속 건물로 등재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제시외 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는 없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를 경매에 포함시킬 건가, 경매에서 제외할 건가? 그게 이제 경매 정보지 명시가 돼서 나오는 거죠. 경매 포함시켰다는 얘기는 주물, 종물 이론 중에서 종물로 보는 게 맞죠,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 밑에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은 임차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혜모 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연모 씨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임차인 분석을 해보면 임차인 수는 2명이다. 임차 보증금 합계가 얼마고 월세 합계가 얼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본건 부동산 중에서 일부 호실 폐문 부재로 점유자 조사가 불가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자 주민등록 열람을 했던 바 세대주 구모 씨 전입일자가 나와 있죠. 세대주 문모 씨 전입일자가 나와 있고요. 세대주 현모 씨 전입되어 있는데 관할 세무서에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열람한 바 해당 사항이 없고 김모 씨 같은 경우는 2017년자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세대원 문치용 씨, 아이고 유튜브 올라가는데 세대원 문모 씨가 2016년도 4월 28일자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김모 씨가 지금 2016년 4월 달에 어쨌든 그렇고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액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은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권리 분석을 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등기부를 먼저 A4지에 꺼내놓고 등기부를 먼저 정리하시고요. 그 사이사이에 임차인을 집어넣으면 권리 분석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잠깐 펜 좀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색깔 있는 게 좀 필요했어요. 네, 이제 등기부를 봅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건물 등기부를 보시면요.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현모씨, 그 다음에 등기부 2번에 보면은 건저당이 들어가 있죠. 건저당이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건저당, 3번도 건저당이죠. 역시 중소기업은행입니다. 이게 2016년도, 그 다음에 이것이 2018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4번에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가압류 건자가 누군가 하면 신용보증기금 신보. 그 다음에 5번에 또 가압류 들어갔죠. 누가 가압류 들어갔습니까? 부산은행이죠. 6번에 임의경매 들어갔죠. 임의경매 누가 들어갔습니까? 중소기업은행에서 들어갔죠. 이거죠. 여기 됐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했겠네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임의경매를 들어갔습니다. 등기부 6번에 보면은 6번에 임의경매를 중소기업은행이 들어갔는데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4억 6,800이죠. 그죠? 4억 6,800. 그러니까 2번 건저당하고 3번 건저당 요 액수 두 가지를 합쳤죠. 그죠? 합친 액수 전부를 여기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는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보십시오. 토지 등기부도 순서가 똑같습니다. 건저당 2개 들어가고 신용보증에서 가압류, 부산은행에서 가압류,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에서 임의경매, 날짜가 똑같이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권리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매각물건명세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2019 타경 1012 땡땡 부동산 임의경매 이렇게 돼 있고, 매각물건번호는 1번, 작성일자 2019년 9월달, 최선순위 설정이, 자, 다시 말해서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는 것이 2016년 1월 4일에 건저당. 그러니까 이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는 얘기죠.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배당요구 종기가 나와 있고요. 자, 점유자 성명, 구모씨하고 김모씨 두 사람이 있죠. 근데 일단 첫 번째 칸에 있는 구모씨를 보면은 202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게 202호가 되고,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보증금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고, 전입일자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뭐 이런 거 그게 나와 있는데, 전입신고한 게 언제입니까? 2013년도 11월 달, 11월 12일이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찍었습니다. 배당 요구했습니까? 배당 요구했죠. 김모 씨 같은 경우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고, 역시 이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 밑에, 박스 밑에 비고를 보시면은, 김모 씨, 김연모 씨 같은 경우 2017년 10월 17일자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세대원 문모 씨가 김모 씨의 아들이네요. 김모 씨 아들인 문모 씨가 2016년
4월 28일자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세입자 임차인 현황을 보고 여기다 기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구모 씨를 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1페이지 맨 밑에 구외 모씨 주거용 202호를 점유하고 있는데 보증금 2천만 원이고 전입신고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2016년도니까 2013년 11월 12일에 이때 전입신고 했죠, 그죠? 누굽니까? 구모씨. 구모씨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확진일자 같은 날 했습니까? 11월 12일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확진일자도 같은 날 찍었네요. 전입신고하고 확진일자 찍었습니다. 그것도 좀 자꾸 흐리게 나오네요. 다 버려야죠. 그럼 2013년 11월 12일에 세입자 구모 씨는 전입신고하고 확진일자 찍었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김연모 씨가 있죠. 김연모 씨 같은 경우 일단 구외모 씨 같은 경우 보증금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연모 씨가 있는데 김연모 씨가 전입일자가 언제입니까? 2006년도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카메라 나올지 모르겠네. 네, 약간만 올려 쓰겠습니다. 2006년도니까 훨씬 앞섰네요. 2006년도에 김연모 씨 전입일자가 2006년 7월 3일입니다. 김모 씨, 김연모 씨가 역시 이제 전입신고하고 확진일자는 근데 언제 찍었습니까? 확진일자는 2018년 10월 2일입니다. 2018년 10월 2일이면 이 정도 되는데 3분의 등기부 3분의 근저당이 2018년 4월 24일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등기된 게 날짜가 2018년 11월 12일입니다. 그러면 김연모 씨가 확진일자 찍은 게 전입신고는 2006년 7월 3일에 김연모 씨가 전입신고했고요. 확진일자 찍은 게 2018년 10월 2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네요. 그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죠? 네. 2018년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에 김연모 씨가, 김 씨가 확진일자를 여기서 찍었습니다. 맞죠? 2018년 4월에 요 건저당, 2018년 11월 달에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2018년 10월 달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 한 3-1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특이사항이 뭔가 하면은 이 김연모 씨가 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임차인 분석에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 위에 김연모 씨 밑에 임차인 분석을 보면은 두 번째 손가락 화살표 김연모 씨가 2017년 10월 17일자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주민등록 옮겼다는 얘기는 뭐 전주신고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세대원 문모 씨가 김모 씨의 아들내미죠. 아들이 2016년 4월 28일자 그러니까 2016년 4월 달 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논점은 세대 합과 논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저희가 몇 강에서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세대 합과 논점하고 똑같은 논점이죠. 세대 합과. 세대 합과라는 얘기는 A가 임대인이고 B가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차인은 이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직장 사정 때문에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고 전입신고를 C가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D가 뭐 와이프라고 했을 때 이 C나 D가 먼저 전입신고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C가 5월 1일에 전입신고했다. 그리고 와이프가 6월 1일에 전입신고했다. 그리고 이제 B라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 B가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전입신고를 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권리 분석을 할 때에는 5월 1일에 이 가족이 먼저 전입신고했으니까 이 순간에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설사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이 나중에 전입신고, 몇 달 뒤에 전입신고한다 하더라도 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내미가 먼저 5월 달에 전입신고했다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 분석을 하고 보호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세대 합가죠. C라는 아들내미가 먼저 서울에 가 있는데 아버지가 계약 당사자인 아버지가 나중에 서울로 합쳤다는 얘기죠. 전입신고하면서. 그래서 세대가 합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세대 합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또 아버지가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지방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지방으로 전출을 합니다. 지방으로 전출했다 하더라도, 즉 다시 말해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B가 전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가족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득권을 그대로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엄마가 중간에 이제 전입을 뺐지 않습니까? 전출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들에 해당하는 분이 계속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 아들하고 엄마하고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지금 전출했다고 지금 기록에 돼 있지 않습니까?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이 이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득권은 그대로 보호를 받는다. 이 논점을 지금 여기서 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배당표 짜봐라 이런 얘기죠. 배당 순서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건저당이 있고 세입자가 두 사람이 있고 가압류 채권자가 두 사람 들어와 있고 임의경매에 들어간 이런 사건인데, 그러면 배당표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이걸 먼저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이제 누가 들어가게 되냐 이런 얘기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보려면은 지금 임차인이 누구 있습니까? 이 김모 씨하고 구모 씨 두 사람이 있죠. 구모 씨 같은 경우는 2013년 11월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죠. 말소 기준 권리가 건저당이니까 일단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이 발생을 했고요. 요건 오케이.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건가? 그건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었죠. 확정일자를 2013년 11월 12일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만 따져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김모 씨 같은 경우 2006년 7월 달에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 발생을 했죠. 대항력 발생을 했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니까요. 대항력 발생을 했고, 두 번째,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액수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확정일자 찍었죠.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것인가? 김모 씨 같은 경우는 2006년 7월 3일에 전입신고했지만 확정일자는 나중에 찍었죠. 이때 찍었죠. 2018년도에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건저당이 두 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었죠. 어쨌든 간에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건저당 날짜보다도 나중에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순위 싸움에서 밀리겠죠. 그죠? 밀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확정일자 찍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싸움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모 씨도 그렇고 구모 씨도 그렇고 대항력도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날짜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건저당입니다. 건저당. 그리고 이 건저당이 지급 기준 권리이기도 하죠. 그죠? 예. 지급 기준 권리에 들어가는 게 이 건저당, 가압류 여기서 지급 기준 권리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건저당도 지급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고 3번 건저당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가압류는 지급 기준 권리는 안 되죠. 말소 기준 권리 후보는 되지만은 5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앞 시간에 했던 그 건저가압 담경전에서 가압류하고 압류 같은 경우는 지급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거, 맨 선순위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급 기준 권리 중에서 맨 앞에 한 것이 그것이 지급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건저당이 중소기업은행의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인과 동시에 지급 기준 권리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아까 건저당이 2016년 1월 4일입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4일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울산광역시 중구입니다. 그러면은 소액임차인 기준표를 꺼내시고요. 자, 이 표를 보셔야 되죠.
자, 이 표를 보고 2016년 1월 4일을 찾습니다. 맨 밑에 있네요. 앞 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칸.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이게 2016년 1월 4일이니까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에 해당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지역이 아까 울산광역시라고 그랬죠? 예, 울산광역시 중구.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아니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이게 과밀억제권역이 안 들어가잖아요. 울산이니까.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울산광역시는 해당 사항이 없죠. 저 밑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서울특별시 아니고 두 번째 수도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도 아니고요. 세 번째 광역시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그죠? 광역시 가로 안에 뭐쩌고 제외하고 안산, 용인, 김포, 광주 그 밖의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에 들어갑니다. 이 광역시에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6천에 2천이죠. 그죠? 6천에 2천. 그러면은 소액임차인 기준표에 따르면 6천에서 2천입니다. 6천에서 2천.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보호를 받는데 소액임차인 기준으로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김모 씨하고 금모 씨하고 얼마를 갖고 들어갔습니까? 액수를 한번 볼게요. 금모 씨가 2천만 원이고요. 금모 씨가 이 사람이 2천만 원이고 2천만 원 맞죠? 예,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모 씨가 김모 씨가 얼마입니까? 김모 씨가 이게 1천만 원이죠? 예. 예, 김모 씨가 1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구모 씨가 2천만 원, 김모 씨가 1천만 원이니까 두 사람 다 6천만 원 안쪽이죠. 6천만 원 안쪽인 경우에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당표를 짜실 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입자 두 사람 다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김 씨, 그 다음에 이제 구모 씨 이렇게 되는데 김 씨는 얼마를 받게 됩니까? 김 씨는 보증금 1천이죠. 그러니까 6천에 2천까지 보호를 받으니까 근데 자기 보증금은 1천만 원까지니까 100%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을 배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구모 씨는 2천만 원인데 6천에 2천까지 보호를 받으니까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여기서 배당을 받죠. 그럼 이 세입자들은 지금 김모 씨는 1천만 원 100% 받았고요. 구모 씨도 2천만 원 100% 받았습니다. 그러면 배당표 짤 때 최우선 변제로서 이 두 사람은 100%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야 되죠.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저당권 같은 경우는 저당권 등기한 날짜,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은 확정일자 찍은 날짜, 물론 이제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발생했다는 전제하에서 확정일자 찍은 날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후보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건저당. 근데 뭐 어차피 동일인이죠. 중소기업은행이고. 건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김 씨가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김모 씨가 받을 돈이 많다. 여기 1천만 원 갖고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배당을 해줄 돈도 남아있다. 그렇게 전제를 깔고 그냥 배당표를 짜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냥 그렇게 짜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김모 씨하고 구모 씨가 있는데 김모 씨는 이때 확정일자 찍었고요. 근데 구모 씨는 2013년 11월 12일에 확정일자 찍었죠. 그러면은 우선 면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확정일자 찍은 게 구모 씨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1등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등이 누굽니까? 2등이 요거 2번 건저당이죠. 2번 건저당 중소기업은행.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 3번 건저당이죠. 3번 건저당. 물론 2번 건저당하고 3번 건저당은 둘 다 동일인이죠. 중소기업 은행이니까 구별실익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번째 누가 나와야 됩니까? 네 번째가 보면은 2018년 10월 2일에 김모 씨가 이때 늦게 확정일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모 씨가 여기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 순서대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가 있죠. 그죠? 예, 가압류권자는 그 밑에 쓰시면 됩니다. 가압류, 그 다음에 가압류 이런 순서로 배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구모 씨하고 뭐 건저당 김모 씨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 1천만 원, 2천만 원이 아니고 고액이라고 전제를 깔고요. 그 다음에 빚잔치 할 돈이 그래도 남아있다는 전제에서 맨 밑으로까지 배당표를 짜보면은 이런 식으로 배당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때 이 건저당은 당연히 들어가고 이게 임차인에 해당하는 구모 씨하고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먼저 했다는 전자에서
확정일자를 언제 찍었느냐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구모 씨는 확정일자를 먼저 찍었으니까 맨 앞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건저당 그 다음에 김모 씨는 확정일자를 늦게 찍었으니까 순위가 4등으로 밀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표를 짜는 것이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가장 간단한 사안을 갖고 저희가 자꾸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번 가져왔고요. 이런 트레이닝을 자꾸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경매 정보지를 보고 등기부를 떼보고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권리 분석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트레이닝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 어떤 식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인수받아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인수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구나. 내가 추가로 돈을 얼마를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표를 짜는 연습을 해봐야 내가 입찰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한 30분 됐고요. 자, 교재 봅니다. 교재. 경매 ABC 교재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경매 ABC 교재 150페이지를 보면요. 6번에 건저당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2. 건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저당 뿌리 건자가 나와 있죠. 뿌리 건자. 루츠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루츠. 땅이 있고 대지가 있고 이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이 씨앗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루츠 뿌리. 이 뿌리는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요. 그게 건저당의 의미가 되는 거죠. 양가로 1번 2. 건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에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민법 357조. 그래서 건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계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깔고 나오는 개념이죠. 첫 번째 저당권, 두 번째 건저당권. 이 차이점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차이점은 건저당이라고 하는 건 계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관계. 근데 저당권은 그게 아니죠. 돈 한번 빌리는 거죠. 일시적인 거래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건저당권은 장래 정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이건 특정 채권이죠. 특정 채권. 건저당은 불특정 채권입니다. 동그라미 3번. 일반 저당권에서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지만 건저당권에서는 저당권에 붙인 기간 동안은 채무가 변제된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존속하며 그 기간 내에 채무가 발생하면 다시 그 채권을 담보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등기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당권에서 등기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저당권이라는 거 등기를 해야 되죠. 요거는 건저당은 어떻습니까? 건저당의 취지를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는 피담보 채권액을 등기부에 기재하죠. 얼마를 빌렸다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액. 돈 빌린 게 얼마다. 그걸 기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건저당은 등기부에 등기할 때 피담보 채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건저당에서는 뭘 등기합니까? 채권 최고액을 등기하는 거죠. 채권 최고액. 예를 들어서 저당권에서 1억을 빌렸다. 그 다음에 건저당에서 이제 건저당 계약을 맺으면서 1억을 빌렸다. 그러면 저당권 계약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빌렸으니까 피담보 채권액이 돈을 갚아야 될 게 1억 원이다. 이렇게 등기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건저당 같은 경우는 똑같이 1억을 빌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채권 최고액이 얼마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채권 최고액이 보통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20% 설정을 하고요.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에서는 30%까지도 빌려주죠. 30%까지 설정을 하죠. 결과적으로 채권 최고액이 120%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1금융권을 전제로 깔았을 때
1억을 빌렸다. 그럼 120%까지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하는 거니까 1억 2천을 기재하는 거죠. 그럼 등기부에는 피담보 채권이 기재가 되는 게 아니라 건저당 같은 경우는 피담보 채권액이 기재되는 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기재하는 거죠. 등기부 얼마나 됩니까? 1억 2천이 기재가 되는 거죠. 여기 저당권은 1억이 기재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1억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에는 등기가 1억의 피담보 채권이 기재가 되고 건저당에서는 똑같은 1억을 빌렸지만은 1억을 등기하는 게 아니라 피담보 채권액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에 해당하는 1억 2천을 등기부에 기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거죠. 역시 이제 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저당 같은 경우는 피담보 채권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저당에 있어서는 피담보 채권액은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을 1년이라고 정했을 때 1년 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이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이 되죠. 처음에 어떻게 피담보 채권액이 나옵니까? 건저당에서?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억을 빌린 다음에 채권 최고액을 등기하는 거죠. 1억 2천. 그럼 1억 2천 범위 내에서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 범위 내에서 이것은 계속적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해서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이러다가 이 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때 이 1년이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를 갚을 게 남아있다. 그래서 1년 종기 때 이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담보 채권액은 이 1년 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피담보 채권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은 피담보 채권액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기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다 아시죠? 그죠? 예, 뭐 설명을 제가 안 드려도 굳이 괜히 설명하나 싶은데.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한번 계약서 쓰러 오셨는데 건물주 분이 오셨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등기부를 떼서 이렇게 드렸는데 본인 거를 드렸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기는 은행에서 1억밖에 안 빌렸는데 등기부에 1억 2천을 빌렸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1억밖에 안 빌렸습니다. 근데 등기부에는 1억 2천을 빌렸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과 건저당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거죠. 이 건저당 계약을 체결하신 거거든요. 건저당에는 1억을 빌렸다 하더라도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20%를 정액을 해서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습니까? 1억 2천을 빌렸다는 게 아니죠. 1억 2천을 빌렸다는 게 아니죠. 1억을 빌린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 보실 때 이제 건저당 쪽에 만약에 이제 1억 2천으로 기재가 돼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누기 1.1을 해야 되죠. 그죠? 예, 나누기 1.1을 하면은 1억이 나오죠. 그죠? 1억. 예. 1억이 바로 빌린 액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면은 원래는 저당권 계약서를 내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시적 계약에 불과하거든요. 건저당이라는 것은 계속적 계약 관계, 계속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이게 계속 되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 가서 돈을 한 번 빌리는 건 일시적 계약이죠. 그럼 저당권 계약서를 내밀어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건저당 계약서를 내민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은행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계약이니까 은행에서는 저당권 계약서를 내밀어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예외 없이 건저당 계약서를 내민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계속적 거래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저당 계약서를 내밀죠. 왜 그런가 하면 이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지연이자. 이때부터 이때 빌린 기간이 있고요. 1년 기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이때 이제 돈 1억 원을 이때 빌려줬단 말이죠. 은행에서. 그러면은 1억 원이 원본이죠. 원본. 1억입니다. 그럼 이자가 붙죠. 그 이자가 2%를 할까요? 그럼 요 1년 기간 동안에 원본 1억을 빌려주고 원본에 대한 이자가 붙습니다. 그죠? 이자가. 밑에도 마찬가지, 건저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때 만기가 도래합니다. 이때 1년이 지났으니까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돈을 갚지 못하면은 여기부터 발생하는 게 뭡니까?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지연이자. 건저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돈을 못 갚으면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빌려준 그 대여 기간 동안에는 원본에 대해서 약정한 약정이자가 발생을 하죠. 뭐 2% 주기로 했으면 2%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원본하고 이자가 발생을 하고
만기 때 못 갚으면은 그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 지연이자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는 거죠. 만기 때 갚아야 되는데 만기 때 못 갚은 거 아닙니까? 그럼 지연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 지연이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저당권하고 건저당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이 저당권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한다.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죠. 1년치에 한한다. 이게 민법 360조인가요? 저도 본 지 오래돼가지고 법조문에 명시가 돼 있죠. 지연이자는 1년치밖에 못 받아요. 1년치. 근데 건저당은 뭡니까? 건저당 같은 경우는 이 지연이자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언제까지? 채권 최고액이 다 찰 때까지. 그러니까 원본하고 이자에서 이자가 불어나겠죠. 만기 때 되면 만기 넘어가면 지연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지연이자가 계속 붙는 거죠. 손해배상의 성격이니까. 지연이자가 붙고 하다가 언제까지 붙는가 하면은 1억 2천, 채권 최고액인 1억 2천 만땅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무한대로 지연이자를 받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는 안 갚기를 바라는 거죠. 안 갚기를 바라는 거죠. 안 갚아야만 이 지연이자를 통해서 1억 2천까지 이렇게 액수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지연이자 때문에 정리해 보면은 저당권 계약 같은 경우는 만기 도래한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 못 갚으면 지연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지연이자는 1년치밖에 못 받습니다. 저당권 계약을 설정하게 되면은. 그러나 건저당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이 지연이자를 채권 최고액의 그 만땅이 될 때까지 100%가 될 때 완벽하게 될 때까지 다 찰 때까지 지연이자를 무제한으로 은행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일시적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건저당 계약서를 내민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은행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법리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희 회원들 중에도 이제 은행 출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은행 출신 분들이 많으시고, 은행에 종사하시면서도 뭐 경매 공부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뭐 폄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저당권 계약서를 내밀어야 되는데 건저당을 내밀지 않습니까? 다 이게 지연이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의뢰인들이 오시면은 저당권하고 건저당의 차이점을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 이거라는 거를 지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당권과 건저당의 계약의 차이점도 설명을 못하면은 이건 좀 뭐 부동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면이 안 쓰는 거죠. 손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뢰인들이. 실력이 있어야 어디 가도 인정을 받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몇 분이야? 42분이구나. 예, 계속합니다. 그래서 경매 ABC 교재 150페이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 150페이지 위에 건저당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양가로 2번 효력. 동그라미 1번, 건저당은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설정 계약에서 정해진 피담보 채권을 담보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피담보 채권액이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면은 그 초과 부분은 건저당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고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확정액만을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다. 동그라미 2번,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건저당에서 최고액은 후순위 권리자, 담보물건의 재산 취득자 및 물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건저당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 전액을 변제를 해야 된다. 다 민법에 나오는 얘기고요. 자, 박스 안에 봅니다. 대금 납부 전 건저당권의 말소. 선순위 건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대금 납부 전 선순위 건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경매 목적 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낙찰인은 낙찰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죠. 첫 번째 저당권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임차권이 있습니다. 뭐 확정일자 찍었다고 전제를 까는 게 편하겠죠. 임차권이 있고요. 세 번째, 이 사람들 뭘 넣을까요? 뭘 넣을까요? 건조가 담경전이니까 저당권도 넣죠. 담보 같은 게 하나 넣을까요? 맨날 저당권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가압류 같은 게 들어갔다 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압류 같은 거 하나 들어갔다 치고 세금 압류 이렇게 됐을 때 권리 분석을 할 때 내가 이 물건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입찰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했을 때 당연히 1번 저당권이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 그럼 권리 분석을 했을 때 이게 말소 기준 권리니까 말소 기준 권리도 날아가고 그 밑에 것도 다 날아가겠구나. 내가 떠안아야 될 아무런 권리가 없구나. 아무런 내가 떠안아야 될 부담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입찰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1등을 했다는 얘기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경매 진행 절차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입찰 기일이 정해졌죠. 입찰 기일에 내가 가서 배팅을 해가지고 내가 1등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거죠. 매수 신고인. 이제 좋은 거죠. 기분이 좋죠. 1등을 했으니까. 그것도 2등하고 간발의 차로 내가 1등을 했다. 그러면 이제 신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입찰 기일에 내가 배팅을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7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죠.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을 때는 또 7일을 기다려야 되죠. 7일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는 거죠. 그럼 7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이 확정된단 말이죠. 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기간을 정해서 대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 여기 나오듯이 다시 150페이지를 봅니다. 150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줄 그 박스에 맨 밑에 박스에 두 번째 줄 첫 번째부터 다시 읽을게요. 선순위 건저당권의 존재로 이 선순위 건저당이 있단 말이죠. 담보 같은 게도 있고 선순위 건저당권의 존재로 인해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입찰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 다 날아가는 거니까 이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거 대항력도 없죠. 말소 기준 권리 미치니까 이것도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입찰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기 때문에 좋아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두 번째 줄 대금 납부 전에 대금 납부 전이라는 얘기는 이때 대금 납부를 하게 되는 거니까 대금 납부, 잔금 납부를 이 시기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금 납부 전에 선순위 건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이 얘기는 선순위 다시 두 번째 줄 대금 납부 전에 선순위 건저당권의 소멸 이 선순위 건저당권이 소멸했다는 얘기죠. 왜 소멸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임차권이라고 했을 때 임차권자가 이 저당권의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대신 갚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임차권자가 이 상태로 가면은 이 임차권자 입장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으니까 대항력이 없잖아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다 나가야 되죠. 그죠? 물론 배당 요건을 갖췄을 때는 배당받을 건 배당받고 나가겠지만은 어쨌든 이 집에서 쫓겨나가야 됩니다. 왜냐?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니까. 후순위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없죠.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임차권자가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은 이 1순위 저당권, 1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 즉 돈 빌린 걸 갖다가 대신 갚아버립니다. 은행한테. 대위 변제한 거죠. 대위 변제. 민법 이게 570조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대위 변제 들어갔습니다. 581조인가? 대위 변제 들어갔습니다. 대위 변제 들어가면은 대신 빚을 갚았죠.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빚을 갚았으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된과 동시에 이 저당권은 같이 소멸합니다. 왜냐하면은 피담보 채권이 있고 피담보 채권액이 이게 이제 돈 빌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이 피담보 채권하고 저당권은 서로 의존하는 권리죠. 민법상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있을 때는 저당권이 살아있고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그 순간에 저당권도, 그러니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등기부에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등기부에 그대로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양자가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순위 임차권자가 자기도 지금 쫓겨날 판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대신 변제를 했습니다. 대위 변제하는 순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는 순간 선순위 저당권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차권자가 1등이 된 거죠. 임차권자가 1등이 됐고 말소기준 권리가 이제는 뭐가 됩니까? 말소기준 권리는 3번의 담보가등기,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건저가압, 담, 경전, 담 있지 않습니까? 담보가등기. 그럼 3순위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고 임차권은 뭡니까?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됐죠. 그러니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됐으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말소기준권리 날아가고 말소기준권리 밑으로 다 날아가고 대신에 임차권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갑자기 좋아하다가 임차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대위 변제함으로써 얘가 선수대로 1등으로 올라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순간에 말소기준권리는 3번의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임차권자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낙찰자가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입찰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입찰보증금, 그러니까 입찰보증금이 아니고 낙찰대금이 들어갔다. 1억이 들어갔다. 그런데 임대차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럼 추가로 1억을 더 따놔야 됩니다. 1억을. 그럼 토탈이 지금 2억이 들어가죠. 그죠? 예. 마른 하늘에 뭐 날벼락이라 그럽니까?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박스 안에 대금 납부 전에 기한은 여기까지입니다. 대금 납부하기 전에 대금을 납부하면은 이렇게 장난을 못 치는데 대금 납부 전에는 임차권자가 이렇게 대위 변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대금 납부 전 건저당권의 말소 선순위 건저당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이때까지는 그랬죠. 그런데 대금 납부 전에 선순위 건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그러니까 2순위 임차권자가 1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대신 대위 변제를 해버리니까 선순위 저당권도 날아갔고 이제는 말소기준권리가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임차권자가 1등으로 올라선다는 얘기죠.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니까 이 사람의 법적 지위를 낙찰자가 다 떠나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 경매 목적 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낙찰인은 낙찰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났죠, 그죠? 매각 허가 결정이 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뭘 청구합니까? 여기서는 입찰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다. 여기서는 만약에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죠. 매각 불허가 신청을 이 기간 동안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 그 다음에는 취소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고요. 매각 허가 결정이 이미 나버렸다.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의 99.9%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 이거는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괜히 지금 애꿎게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낙찰자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 신청을 하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이런 사실관계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전 단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 신청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은 거의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지면은 입찰 보증금 들어간 거 있죠? 그거 다 돌려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3강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